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이명박. 물론 당연히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아무나 우리은행 대표를 갖다 앉힐 리는 없을 테고 무언가 자기와 이익이 닿아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거라는 추정은 했습니다만은 야, 아주 심각하네요, 양상이. 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울컥하고 화가 나서 예. 지금 방송 원고를 쓰는데도 조금 원고가 과격해서 제가 읽을 때 이제 조금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고에 그게 있습니까? 씨발놈? 그거는 없고요. 예. 원하시면 중간에 한번 넣어볼까요? 주의세요. 예. 그런 건 저만 쓰죠. 뭐, 이완배 선배께서 하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단어를 빼고 그냥 감정을 섞었던 이제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보도는 엊그제 화요일 오후 6시경에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죠. 그리고 제가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유는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 보도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다음날 이 기사를 받아 쓰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실을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나간 뒤에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제 사실을 검찰에 확인을 해봤겠죠. 그리고 일정 정도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받아 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메간 매직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의혹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재판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최소한 검찰이 지금 이런 의혹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을 요약해보면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뇌물에 의한 인사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요거까지 따지니까 이제 3개가 걸린 겁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이 하나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뇌물수수 의혹으로는 지금 3번째로 이게 걸려들었다는 거죠.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을 구속하는 중요한 명분으로 이걸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명박이가 지금 만약에 실세가 아니라면은 검찰이 수사할 일도 없을 뿐더러 확인돼서 보도될 일도 없었겠죠? 네, 제가 하여튼 법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것 같다는 상식적인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뭐 하여튼 진실에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드니까요. 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검찰이 뇌물을 준 쪽으로 보이는 이팔성 씨의 집과 사무실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팔성도 여러 차례 불러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 밝혀진 게 이팔성이 이명박 사위 이상주 씨한테 14억 원대의 뇌물을 전해줬고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8억 원대, 그래서 전반 22억 원 정도 돈이 넘어갔다는 거죠. 요걸 지금 검찰이 뇌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건너간 다음에 이팔성 씨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뇌물로 보이는 돈이 결국은 인사권자였던 이명박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이걸 지금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것들이 진짜 대한민국 정치판을 양아치판으로 바꿔놨구나 이런 절망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치판은 이명박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처참한 느낌을 갖게 된 건 이팔성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지위 때문입니다. 우선 이팔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특색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권은 자본가나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회장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김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도 대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 의중에 의해서 지금까지 결정이 됐었어요. 일단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라고 부를 만한 일대 뚜렷한 주주가 없습니다. 주주 분포가 아주 잘게 쪼개져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없는 거죠. 여기다가 금융권이라는 곳은
여기를 감독하는 총지휘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금융권을 인가해 주는 것도 정부에 있어요. 감독권도 정부가 쥐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린 것도 정부입니다. 이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파워가 정말 막강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도입할 때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은 아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휘하는 곳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한다 쳐도 예.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 정부가 뭔데 사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니 많이 하냐는 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거기가 나름대로 또 공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간섭하겠다고 하면은 또 막을 수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먹히는 겁니다. 이게 금융기관이라는 곳은 정부가 거의 공기업, 공공기관처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곳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마치 정부 지분이 있는 곳 같은 느낌이 들죠. 증권거래소 하면요. 아닙니다. 여기 100% 사기업이에요. 증권거래소의 주주들은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사들 여러 곳이 돈을 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누가 뽑느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물론 결정을 하지만 외형적으로 예. 증권사들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벌써 웃긴 거죠.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사기업의 인사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 영향력이 금융기관에 굉장히 막대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팔성 씨를 원래 이명박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그 거래소가 새 이사장을 뽑는데 이팔성이 들어올 기회를 안 주고 그때 증권거래소에 이정환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새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의중을 못 읽거나 아니면 반발을 한 거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요. 이때 이명박이 신임 이정환 그 이사장 옷 벗기려고 진짜 별별 지랄을 다 했어요. 민간업체인데. 예, 민간업체인데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청와대 의중을 못 읽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요. 감사원, 금감원이 거래소를 탈탈 털었어요. 이때 진짜. 역시 MB답습니다. 네, 정말 장난 아니었었다니까요. 예. 이정환 이사장이 굉장히 결기가 있는 분인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중도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정환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소를 출입할 때 이분이 경영지원본부장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사장이 되자마자 이명박이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이분 옷을 벗기죠. 그 짓을 한 게 이팔성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아무튼 금융권은 이렇게 정치권, 특히 청와대의 인사 입김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예.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 넷을 금융권 4대 천왕 이렇게 불렀어요. 면면이 누구냐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었고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 금융지주 회장 요 4명입니다. 한때 돈푼 쥐면서 방귀 뀌던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명은 전부 고소용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1학번 동기입니다.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선 때부터 김승유 회장은 금융 분야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팔성 씨, 이 사람도 이명박 대선 후보였는데 고려대학교 이명박 후배입니다. 이 사람은 웃긴 게 이명박이 서울시장을 할 때요. 서울시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냐면 서울시 교양학단 대표이사 자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금융맨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명박의 서울시장 때 얼마나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서울시 교양학단 대표이사 자리를 줬겠냐고요. 그저 음악하는 교양학단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양학단 대표가 된 게 뭐냐. 취미가 클래식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당한 거죠. 나 좀 시켜주지. 나도 클래식인데. 차라리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역사의식으로나 누가 봐도
이팔성보다는 김용민 서울시 교양학단 대표가 더 어울리죠. 예, 박원순 시장 너무 심해요, 진짜. 예? 뭐야 이게? 박원순 시장께서는 아마 김용민 PD님께서 이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실 줄 알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아이고 얼마나 저를 놓아주시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셨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집권 이후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소 이사장에 보내려다가 아까 말씀드렸대로 실패해서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됩니다. 윤대 KB금융회장, 이 사람도 고대 경영학과 이명박 직속 후배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는 국가브랜드위원장을 하다가요. 2010년 7월에 자리가 나니까 KB금융회장직에 올랐죠. 4대 천왕 중에 3명이 지금 보셨듯이 고대 인맥입니다. 유일하게 고대가 아닌 사람이 강만수인데요.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장. 예. 이 사람은 고대는 아니지만 소망교회 인맥이죠. 소망교회에서 30년 동안 이명박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은 주차장 봉사했고 강만수는 2층에서 헌금함 들고 다니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30년 동안 돈독하게 소망교회에서 쌓았던 인맥이기 때문에 강만수 씨는 이명박의 남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가 그만두고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려온 거죠. 보셨다시피 이 4명은 그야말로 청와대 인맥인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이 금융권을 완전 장악했죠. 요게 박근혜로 넘어가면서 금융권 인맥이 고소용 4대 천왕에서 서금회 혹은 이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요리로 실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서강대 출신들이 또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겁니다. 그만큼 보수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은 그냥 속된 말로 청와대 꼴리는 대로 리더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런 관행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금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판에 그냥 고소영이니 서구면이 이런 인맥으로 리더들을 결정을 하니까 우리나라 금융권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가질 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까지만 해도요. 뭐 개떡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관행이니까 웃기고 마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요. 이건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4개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선임할 때 자기한테 충성을 바친 자들에게 그 인맥을 어여삐 여겨 자리를 넘긴 게 아니고요. 돈을 받고 그 자리를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팔성한테 금융 쪽에서는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도 야, 내가 우리 금융지주 회장 자리 줄게. 돈 좀 내. 뭐 지금 이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치판이라는 곳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짧은 상식에서는요. 제가 이런 관행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행도 없어져야죠.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상도인은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치를 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요. 그러면 고맙잖아요. 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에게 의리를 지켜줬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좀 도와줄게. 보답할게. 이게 좋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관행은 지켜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과 이팔성의 관계는 이것도 아닌 겁니다. 동지고 뭐고 없는 거죠. 내가 정치를 하는데 팔성이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 고맙다 이게 아니고요.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지주회장 줄게.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사실이면 이팔성에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평생 이명박을 두고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명박 최측근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런 최측근에게조차 돈을 받고 회장직을 팔았다면 이명박 시절에 나머지 공기업, 공공기관 회장에 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바치고 자리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팔성 씨가 족같았겠네요. 그러니까요. 돈을 내라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아니 이명박이 자기한테 뭔데.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정치판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행가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예. 이 이론은 마이클 셔머라는 경제학자가 진화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은행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제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빌리러 2명이 왔어요. 한 사람은 신용도 좋고
사업도 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사람도 좋은데 신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업도 망해갑니다. 자, 요 두 사람이 왔을 때 은행가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가 질문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은행가는 신용도 좋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겁니다. 왜냐? 그래야 빌린 돈을 안 떼먹힐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두 사람 중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급한 쪽은 돈이 많은 쪽이 아니고 돈이 없는 쪽인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절박한 겁니다. 신용 좋고 돈 많은 사람은 사실 은행에서 돈 대출 안 받아도 돈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안 되고 신용 나쁜 사람은 지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가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냐, 아니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지만 덜 떼먹힐 것 같은 쪽에 줄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은행가는 돈이 더 필요한 쪽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덜 필요하지만 덜 떼먹힐 것 같은 안전한 쪽에 주죠. 그래서 결국 은행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흘러갑니다. 금융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뭐 별로 안 필요한데 돈 많고 그래서 덜 떼먹힐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서 이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은행가 중에 난 혹시 내가 돈이 떼먹히더라도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래?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돈 떼먹힐 확률이 높고 결국 만약 돈을 떼먹혀서 손해를 입으면 그래도 내가 감수할게. 하지만 나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걸어보고 싶어. 바보라고 불러도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은행가는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은행가가 하는 일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규칙을 깨고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바보도 사실은 세상에는 있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요. 제가 왜 이론을 소개해드리냐면요. 정치권에 대한 투자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의외로 제가 보기에 이런 바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들이 보여준 의리, 우정, 낭만 이런 게 우리나라 정치판을 이끌었던 저는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다니면서 인재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인재들이, 은행가들이 야, 너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 되기 글렀는데? 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너한테 투자하면 부도날 것 같은데? 하고 재능을 안 빌려주면, 돈을 안 빌려주면 이 정치인은 도무지 크지를 못하는 거죠. 오로지 은행가들이 성공할 것 같은 정치인, 기업인에게 돈을 안 떼갈 것 같은 정치인, 기업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런 현상은 똑같이 정치 지도자에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하게 만듭니다. 사실 정말로 인재들의 도움이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야권 지도자, 신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인재들이 손을 잘 안 내밀면요. 인재들이 은행가 마인드를 다 갖고 있으면은요. 내 재주를 저 사람에게 빌려줘도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안 도와주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못 푸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그런데 실제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많은 인재들이 이런 은행가의 딜레마를 극복하면서까지 별로 확률이 없어 보이는 정치 지도자에게 도움을 주고 의리도 지키고 동지애를 갖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이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바보인 거죠. 하지만 이런 바보짓을 하는 낭만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오랜 독재 정권 하에서도 유능한 야권 지도자들이 커왔던 겁니다. 제가 그 김대중, 김영삼 시대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쏘쏘하게 생각하지만 이 두 지도자 옆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야권 시절에도 의리를 지킨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행가 마인드로만 보면 무조건 박정희 전두환에게 붙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쪽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지만요. 하지만 성공 확률은 낮아도 그래도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분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지조를 지킨 정치인들이 꽤 되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은행가 마인드로 보면 이 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이제 끝났네. 따라다녀봐야 생기는 거 없어. 부도난 카드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의리를 지키고 보상이 불투명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방망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팔성 이명박 매간배직 의혹을 보면서 와, 이명박 시대부터 우리 정치권은 정말로 은행가 마인드가 판치는 양아치들의 대항연이 돼버렸구나,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인재들이 이명박을 따라다녀요. 투자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한 자리 주겠지. 그런데 이것도 내가 충성하고 내가 노력하는 방식을 넘어서요.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내가 투자한 것 이상만큼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오로지 은행가 마인드만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마이클 셔먼은 진화경제학에서 은행가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는 누구에게 우정을 베풀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만, 은행가의 관점에서만 우정을 베푼다면 그건 정말로 은행가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익관계에 의해서만 모든 인간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정을 베풀면, 보답이 없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낭만이 있으면 그 세상은 은행가의 역설을 극복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치권을 보면 그래도 좀 유일하게 성공할 확률이 낮아도 의리도 지키고 우정을 베풀고 동고동락하고 이런 문화가 아예 없지 않았다고 봤었는데,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다는 이팔성이 이명박에게 돈을 바치고 자리를 얻었다. 이 검찰 수사 내용을 듣고 이건 저 이명박 같은 자들이 정치를 하고 성공을 하니까 한국 정치판이 진짜 개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좀 우리 정치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은행가 마인드 말고요. 저 사람의 가치가 옳고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 우리 함께 뭐라도 해보자, 이런 가치 공동체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박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그러니까 뇌물을 달라고 하는 동지한테 돈을 받고 자리를 주는 이런 양아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말. 아니,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양아치를 넘어서서 정말 돈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의 신이라면 돈의 등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